김경록 박사님은 생애자산관리 최고 전문가시니까 김경록 박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가지고 30대, 40대, 50대 질문을 하나씩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50대 중반입니다. 다른 투자 자산은 없고 집만 한 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좀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은 집 살 때 다 해약했습니다. 앞으로 3, 4년 정도 더 일하고 은퇴할 것 같은데 이대로 노후 준비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도 되는지 답답합니다. 박사님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3, 4년 정도 더 일하고 은퇴합니다.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전제인데요.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한 5, 6년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5, 6년은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제도라는 게 참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주는데요. 정년이 60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60을 자꾸 어떤 기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60이 지나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60 정도 일을 했으면 많이 한 거겠지.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것이고요. 일본이 70세이고요. 유럽이 65세에서 70세 사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연령차별 금지 때문에 정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60세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이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근로기간이 한 65세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일을 해야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서구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정규직인 직장에 계속 있으면서 65세니까 임금도 높은 편이에요. 우리는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임금도 한 절반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족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57세나 이런 데 와서 우리가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노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을 자기가 잡마켓에서 있는 기간을 최소 한 65세까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60에서 64세의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65%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재취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용시장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보더라도 선생님하고 퇴직을 하면은 기간제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여전히 학교에 나가고 있고요.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0대 가계에 보면은 대충 금융자산을 한 8천 내지 9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디에 운용해야 될까? 1억 원에서 2% 수익률을 더 높여도 1년에 2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뭐 한 18만 원이나 될까 말까 정도인데요. 이런 부분은 별로 안 큽니다. 그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1억 원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한 300만 원, 400만 원 만들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 훨씬 효율적이죠.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에 3, 4천만 원을 번다?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0대의 경우에 그때 이제 소득이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아질 때 지출을 같이 늘리시지 말고 저축을 한 단계 좀 스텝업을 시키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50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저축액을 늘려서 좀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나 이런 데서 50대 들어와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저축을 스텝업 시키라는 것이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 저축을 어떤 비커를 활용해서 하느냐? 연금의 비커에 넣으시는 게 세제면에서 이리저리 유리합니다. 배당소득세도 안 내고요. 과세에 연도되고 다양한 점이 있으니까요. 연금 비커에 하여튼 넣으셔야 돼요. 마지막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소득의 공백기도 생기고 그럽니다. 소득 공백기는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월급이 찍히다가 0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은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일찍부터 내가 배당 수익률 이런 데서 매력적인 자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런 자산들을 조금씩 차곡차곡 사모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가 퇴직했을 때 배당 소득을 통해서 월급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금융 쪽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일을 해야겠군요. 네. 제가 이번에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100- 나이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나이가 30세라면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30%는 안전자산에 투입하고 70%는 위험자산에 투자해라. 만약에 60세면
안전자산의 60%, 위험자산의 40% 정도를 넣어라 이런 거거든요. 100배기 나이 법칙을 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기억하기 쉽게는 6대 4입니다. 6대 4. 예, 주식 6, 채권 4.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주식 4, 채권 6. 이 정도로만 변화시켜도 이제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40대 초반입니다. 집 먼저 사야 할까요? 주식 먼저 투자해야 할까요? 예. 40대면은 뭐 집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주택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나 나이 들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요. 주택은 내가 거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 정도는 이제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기 마련이고요. 나중에 이제 내 자산이 없을 때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다시 캐시플로우를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나의 자산을 축적하고 주택을 통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살면서 주택 자산을 통해서 연금으로 받아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에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후생연금, 공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건강이 악화된 사람, 그다음에 하나가 이 주택이 있냐 없냐입니다. 주택이 없으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노후에 든든한 소득원도 될 수도 있고 좋은 자산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성장이 멈춘 시대에 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농담도 하는데 젊을 때 주택을 가졌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택이라는 자산을 꼭 주식과 동등한 위치에 리스크 프로파일만 보고 이게 기대 수익률 얼마, 변동성 얼마를 가지고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주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진다 하지만은 혹시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한 채 주택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을 두세 채 가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산을 다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요. 30대 초반입니다. 월급쟁이와 프리랜서는 각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면 조금 안정적이니까 일단은 이제 주택 자산 마련하는데 일단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비싼데 해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저는 낫지 않나 그렇게 싶고요. 주택 자산을 마련함과 동시에 연금도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자산에 뭘 넣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30대 안정적인 직장인이면은 위험 자산을 풀로 채우셔도 됩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IRP는 70%, 연금저축은 100% 가능한데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공백기들이 가끔씩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유동성 자금이 있는 게 좋고요. 만일 맞벌이를 한다면은 그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혼자서 번다 그러면은 유동성 자금을 조금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 위험자산을 갖는 것. 그러니까 30대 초반이라 그러면은 가급적 위험 자산을 거의 뭐 풀로 채우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예금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옆에 사람이 20% 깨졌다는데 나는 뭐 3% 이자 수익 벌어서 뭐 이러지만요. 금방 역전됩니다. 나중에 주식시장 좋아지면요. 거의 뭐 한 몇 달 만에 역전이 확 되어 버립니다. 이게 은근히 사실은 잘못된 표현인데요. 초저위험 자산, 고위험 자산 이것만 내놓고 뭘 하겠느냐 하면은 당연히 초저위험 자산을 하죠. 꼭 그 뒤에 같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초저위험 초저수익률, 고위험 고수익률 이렇게 따라 붙어야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요. 위험 기준으로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위험으로 택하게 되는 것이죠. 고위험 고수익 자산, 그 자산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 투자자들이 자신의 현재 자산 배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원칙 이렇게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에서 성공한 것이 부동산하고 예금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실패 안 보고 다 그래도 무난하게 자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이 공식이 이제 완전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도 확 좁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량한 부동산으로 분산하는 방법 이렇게
택하는 것이고 예금을 주로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이제 거의 복리 효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으로 서식지를 좀 옮기고 서식지를 옮기되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글로벌 기준에서 최우량한 곳에 자산을 옮겨라 하는 것.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땡땡땡이다 이러면 이 땡땡땡 안에 김경록 박사님은 무엇을 집어넣고 싶으세요? 예. 버터말킬이 한 이야기 외에는 더 덧붙일 게 없는데요.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어떤 의미일까요?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30년에 걸쳐서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은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는 뭐냐면은 짧은 기간에 내가 불확실하지만은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 근데 제가 정의할 수 있는 투자는 그런 게 투자가 아닌 것이고요. 투자는 긴 시간에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시간에 예, 확실하게 예, 돈을 버는 예. 법을. 저도 막 그 생각에 자문을 해봤습니다. 투자는 예. 복리를 무시하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복리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의 계좌로 예. 돈을 옮기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맞고요.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쓴 김성일 작가이고요. 현재는 업라이즈 투자 자문에서 연금 투자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 3총사가 뭐냐, 이게 딱 세 개예요. 연금저축, 그리고 IRP, ISA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서 개인연금이고 ISA는 절세통장, 이렇게 해서 세 개는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그런 거 이상한 거 모르겠다, 위험한 거 안 하겠다, 뭐 그래서 은행에 예금만 하시는 분들도 이 계좌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떼거든요. 이자에서 15.4%를 떼가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10%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걸 예금을 하면 154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절세 계좌에서 하게 되면 이 세금을 안 낼거나 굉장히 적게 낼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여기다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로 148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굉장히 큰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는 무조건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냐, 도대체 왜 안 하냐 물어보면 저축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그 돈 묶이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부에서 내 돈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하세요. 근데 다 해당 사항이 없고 은퇴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여기다 저축을 하셔야 되고, 젊은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 세 개 계좌를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자금, 나 3년 후에 결혼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ISA 계좌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후년에 할 것 같은데 그래도 ISA를 하세요. 왜? ISA는 중간에 다 찾아도 돼요. 아무 페널티가 없어요. 대신에 비과세하고 저율과세를 혜택을 못 받을 뿐이지 당연히 이건 해야죠. 근데 뭐 내가 결혼을 3년, 4년 후에 하게 된다. 그러면 3년 만기 채우면 ISA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 세금을 아예 안 내요. 똑같은 돈을 은행에 예금할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예금 상품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예금과 거의 비슷한 수익을 주는 현금성 자산 상품들이 있어요. ETF도 있고 펀드도 있는데 여기다 하시면 돼요. 그럼 세금 안 내고 고스란히 2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죠.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퇴하신 분들 상담도 하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런 걸 굳이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은퇴자금이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 은행에 넣어서 예금 이자 받아서 생활하겠다 라고 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금을 세이브하면 몇백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몇 억이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왜 안 해요?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ETF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예요. 기존에 알려졌던 펀드보다 보수도 저렴하고 매매도 간편하고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ETF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절세 계좌에서 하면 세금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던 이 절세 계좌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는 세제 혜택이 거의 유사해요. 두 개 합쳐서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두 번째가 저율 과세 이연이 돼요. 지금 수익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걸 안 내고 세금을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줘요. 그리고 연금으로 인출을 할 때 저율 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세액공제, 과세 이연, 저율 과세, 이 세 가지가 개인연금 계좌의 장점이고, 나는 가정주부라 직업이 없어서 세금 안 내니까 세액공제 못 받는다. 그리고 나 60 넘어서 은퇴해서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그래도 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죠. 과세 이연하고 저율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좀 더 수월해요. IRP는 웬만하면 중도해지가 안 돼요. 연금저축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가지수가 더 많아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600까지고 IRP는 900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600, 300 해가지고 900만 원어치 세액공제를 다 챙기라는 거거든요. 아, 나 복잡하니까 하나만 알려줘, 이런 분들 계신데, 복잡하더라도 내 돈 내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좌를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이제 수입이 많진 않으시잖아요. 저축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겠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연금저축에 50, IRP에 25, 이렇게 해서 1년을 넣으면 딱 900이 됩니다. 그 다음 25만 원 남잖아요. 이거는 ISA 계좌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계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딱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쭉 해나가시다가 자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그 다음 플랜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뭐 지금 나 50인데 은퇴가 10년 남았다, 이거는 그분들은 이걸 풀로 다 넣으셔야 돼요.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 연금저축 IRP 합쳐서 1,800까지예요. 3,800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추가로 배우자 것까지, 그럼 부부 합산 7,600만 원을 절세 계좌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절세 계좌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 2, 3년 안에 쓸 돈,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내년에 뭐 아파트 뭐 중도금 낼 돈, 전세금 올려줄 돈, 그리고 결혼식이 내년에 잡혀 있어. 이런 돈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은행 예금하시는 거예요. 네, 은행 예금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거, 뭐 5년, 7년 요 정도 텀, 아파트 대금 뭐 이런 거는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이제 젊은 부부들 가장 고민이 뭐냐면, 집도 사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집을 살 때 너무 올인하세요. 그래서 연금에 있는 거 다 털고 뭐 다 빼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올인하세요. 말 그대로 영끌 하시죠, 영끌.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세액공제를 또 받잖아요. 세액공제 받았고 그거 뱉어내면서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집은 은행이랑 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은 사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회사가 강남이라서 직주근접 난 너무 중요하다. 그래, 나 강남에 집 사야겠다. 그럼 저는 그거는 더 이상 설명드릴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서울에 직장이 있어도 1시간 정도 거리, 경기도권에서 다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렇게라도 거주 리스크를 해결하면 되고, 한쪽에 몰빵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ISA의 장점은 첫 번째가 비과세. 예금만 하더라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세금을 세이브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수익이 났다 라고 했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추가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9.9%예요. 예금 이자소득세 15.4%보다 더 적죠. 그리고 금수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자들도 ISA 계좌는 무조건 챙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장점은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계좌 안에서 손해난 거랑 이익 난 거랑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 500만 원에서 손실난 200만 원 빼고 3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죠. 그러면 100만 원만 과세 대상인데 9.9%, 그럼 99,000원만 세금을 내요. 그리고 ISA 단점이 있어요.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2,000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년층이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지금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뭐 몇 천만 원 있고 이런데 그걸 또 이렇게 못 넣냐. 그래서 빨리빨리 개설을 해두셨어야 된다. ISA는 개설을 해두면 소급해서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개설해서 1년, 2년, 3년 지나면 2천씩 6천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계좌들은 소급을 안 해줘요. 근데 ISA는 소급해서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6천을. 그래서 생각났으면 무조건 일단 개설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2천, 1억 넣어서 굴렸어요. 수익도 났는데 더 못 넣어?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다 넣고 1억 원을 그다음 ISA를 또 만드는 거예요. 또 2천씩 계속 납입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은퇴를 안 했다 내가. 55세다. 은퇴까지 5년 남았다. 너무 해피한 거죠. 5년 동안 준비할 수 있잖아요. ISA 가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아,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ISA 가입이 안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사연을 들어보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수입이 엄청 많거나 엄청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하신 직장인 맞벌이. 열심히 이제 생활하시고 저축하셨어요. 그래서 뭐 몇 억 정도 모았어요. 집도 하나 더 사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그냥 은행에 예금한 거예요. 그러면 100%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무거운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ISA 계좌도 가입을 못하고 우리나라가 금융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면 뭐 취업을 하거나 할 때 격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방을 얻어야 되는데 당장 월세를 해야 될지 전세를 해야 될지 이거 대출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이건 적금을 넣어야 될지 무슨 뭐 연금 계좌를 뭘 열어야 될지 무슨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금융 공부는 좀 계속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예. 김 작가님은 통장을 몇 개? 아, 통장이요? 아, 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RP, ISA를 가져가는 건 이제 맞고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안 돼요. IRP는 금융기관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한 금융회사에 2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ISA는 어차피 고민할 게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IRP는 2개를 만들어도 좋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은행원이었잖아요. 은행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담아놓은 IRP. 그리고 제가 매년 6년째 납입하면서 굴리고 있는 IRP. 연금저축은 굳이 2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아무 때나 개설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5세가 됐어. 55세가 됐는데 나는 연금이 딱히 지금은 필요는 없어. 왜냐면 내가 뭐 회사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나 생활비는 문제 없거든. 근데 내가 연금을 되게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 돼요.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5세부터 매년 1,500만 원씩 그냥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율과세 되잖아요. 5.5% 과세니까 굉장히 낮은 세율로 인출을 한 다음에 이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다시 연금저축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ISA 하나, 연금저축 하나, IRP는 퇴직을 한 적이 있다. 그 하면 2개, 아니면 그냥 하나만 하셔도 되고. 실제로는 제가 4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가 경제 공동체잖아요. 저희 안에 연금저축, 저희 안에 ISA 이렇게 있어요. 그게 더 많은 거죠. 특히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 납입할 때도 부부 각자 인당이거든요. 그리고 인출할 때도 인당 1,500이에요. 저율과세로. 그러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비 보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행동장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나오고 금융학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행동장치가 집 사는 겁니다. 뭐 집값이 떨어졌든 올라갔든 계속 거기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원리금을 갚죠.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인 어떤 가정이 있다고 치면 3억 원을 뭐 3.5% 정도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요. 20년짜리로 받았으면. 그러면 이 가정은 수입이 350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50만 원 수입에 맞춰져서 생활비 규모가 크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대출을 다 갚으면 갑자기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저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주형 주택을 만약에 구입한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장치가 연금인데 납입할 때 막 혜택을 많이 줘요. 그 대신 너 찾으면 안 돼. 찾으면 너 페널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행동장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연금을 안 하냐? 부동산은 거주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 몇 번만 다니면 아씨 사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은 남의 일이죠. 연금을 제대로 받는 게 20, 30년 후의 일이잖아요. 20, 30년 후에 나의 일이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준비를 안 하고 있죠.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차 그게 아니구나. 이걸 더 챙겨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제 더 강조해서 더 세게 말해요. 근데 재밌는 게 증권사 직원, 은행 직원들도 가입 안 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들어가서 선배들, 대리님이 연말정산 받아야 돼. 연금저축보험 가입해. 그게 뭐예요?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영업점에 이제 아는 분 통해가지고 그냥 가입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한 17년 정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에 마법의 동굴리기라는 ETF 투자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그 포트폴리오를 연금 계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다는데 모르냐? 그래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해서 진짜로 공부를 해봤어요. 제 거부터 까봤죠. 17년 정도 부은 연금저축 보험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연한산 1몇 프로 들어 2%가 안 남았어요. 아이쿠야,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급중했구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은행을 20년 다녀서 똑똑한 척은 했지만 몰랐구나. 그래서 2018년도 말에 이제 계좌들을 만들고 19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우리 회사를 가입하세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는데 일단 가입한 건 맞아요. 세액공제 받아요. 근데 가입한 돈을 그냥 예금 같은 자산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못 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물가 상승률을 못 넘는다는 얘기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점점 깎여서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제가 은행원일 때도 이런 얘기 하기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서 가입해주는 DB, DC가 있는데 DC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그 퇴직연금에 있는 돈의 90%가 예금 같은 자산에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융회사들이 그 투자를 가이드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손실 났을 때 컴플레인 할 거잖아요.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한테 귀속이 되는데 어쨌거나 컴플레인 하는 게 그들 입장에선 불편한 거죠. 근데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도 없어요. 그 수익 났다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 자산 배분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실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 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7, 8%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거에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계좌도 개설하고 그대로 사서 보니까 1년, 2년, 3년 보니까 괜찮네. 그렇게라도 이제 제 얘기가 닿은 분들이 조그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본인의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게 바뀌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걸 굉장히 그런 건 너무 위험하니까 나쁜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부모들한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당연히 자산 관리의 일부여야 돼요.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은 불려야 돼요. 자산이 100억 있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없기 때문에 투자를 병행을 해서 적절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산 배분하는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국내 자산 배분형 펀드만 100개 이상 있고요. 미국에는 자산 배분형 ETF만 100개가 넘어요.
미국 헤지펀드 1위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올레더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산 배분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운용 자금도 굉장히 크고 운용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제일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여기서 올레더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사계절이죠, 우리말로. 사계절 아무 문제 없다. 주가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봄, 모두가 열광하는 한여름이 있고 어느 순간 쌀쌀해져요. 또 막 폭락이 생기기도 해요. 그 어떤 계절이 와도 망하지 않을 포트폴리오. 그래서 사계절을 잘 견디는 포트폴리오다라고 해서 올레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앞에 제가 K라고 붙인 건 뭐냐면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우수한 포인트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고, K 올레더에서 핵심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분산돼 있어요. 주식, 국채, 대체 투자. 이 세 개를 왜 분산하냐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특성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 달러랑 금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현상들. 그 다음에 국가 분산도 해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환상을 갖고 계신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 초반에는 미국이 마이너스였어요. S&P 500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내 기억이 없으니까 난 잘 모르겠고 나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오랜 바닥 기간을 거쳐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만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 그 대신에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우수하니까 미국에 넣고 신흥국도 넣고, 그래서 자산 분산했고 지역 분산했는데 통화 분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난다고만 하면 달러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레더는 다 달러로만 가지고 있는데 K 올레더는 달러조차도 투자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달러가 올라갈 때는 달러를 팔아서 싼 원화를 사고, 달러가 또 막 하락하면 이걸 또 팔아서 사고,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적당한 수익성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몇 퍼센트 정도씩?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이 일단 50%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식이 가장 장기적인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식에서 메인 성과가 나와요. 나머지 이제 채권하고 대체 투자, 금을 이제 뭐 30대 20 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안 좋은 시기에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채 30%도 뭐 미국, 한국 반반 들어가고 나머지 20%는 금을 넣습니다. 주식, 국채, 금이 5대 3대 2잖아요. 주식도 반반 나눠요. 선진국, 신흥국. 비율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석사 논문이 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면 잘하는 걸까? 그런 복잡한 계산 방식을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잘 모르면 n분의 1이라고. 5대 3대 2도 n분의 1이에요. 주식 반, 나머지 반. 이 정도만 나눠 주셔도 굉장히 괜찮은 성과가 나온다. 성과가 뭐 어느 정도 최근에 났는지. 2019년 1월부터 제가 제 계좌를 공개했어요. 절세 3총4만.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이제 IRP 같은 경우에 연환산으로 계산하면 9.5%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보통 설명드릴 때는 자산 배분의 기대 수익률은 연간 7, 8% 정도만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작가님은 9% 넘게 나왔잖아요. 그럼 9%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실망이 많아진다. 그래서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5, 6%, 뭐 성장형 같은 경우는 7, 8%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자산 플래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목표 수익률이 20%, 30%는 먹어야 되겠다. 내가 투자를 왜 공부하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개별주 하시거나 뭐 코인은 이제 더 크고 그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말리지 않아요. 아, 좋다, 그거 해라. 그게 뭐든지. 그거는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시고 연금저축 IRP, ISA는 ETF로 자산 배분을 해두자. 일단은 이제 선택의 문제긴 한데 70 이전에 찾으면 5.5%예요. 연금소득세가. 그리고 80 전에 찾으면 4.4, 80 이후에 찾으면 3.3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찾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서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금을 많이 모아놨어. 그리고 55세가 됐는데 나 아직 회사를 5년 정도 더 다녀야 돼. 그럼 연금 필요 없잖아요. 회사 월급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55세부터 인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1,500만 원까지만 인출하는 거예요. 그럼 5.5% 내잖아요. 종합과세가 아니고. 한 번에 5천만 원 인출하면 전부 다 종소세 대상이 되니까. 이 1,500을 어떻게 해? 연금 계좌를 또 만들어서 연금저축에 또 넣어요. 이거는 미리 인출하는 게 나은 케이스. 근데 내가 많이 모으진 않았고 55세인데 나 은퇴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인출하면 되고, 만약에 나 정년 60이야. 나 공무원이야. 그럼 60세부터 그냥 1,500씩 인출해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랑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종합소득 포함되고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인 이유는 연금보험에 넣을 때 혜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비과세인 거예요. 비과세이더라도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체크해 봤던 케이스에 따르면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뭐 브라질 국채 같은 게 있어요. 비과세 상품으로 유명한데 너무너무 위험한 상품이에요. 상품 자체가. 세금 전에 손실 보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거 많이 넣어서 뭐 종소세 폭탄 받는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끝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리과세가 추가됐어요.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보통 종소세 폭탄이 어디서 터지냐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연봉이 뭐 억대가 넘어가고 다른 수입이 있어요. 그럼 최고세율 걸리면 이제 50%가 나가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그게 걸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 개인연금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 미래에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지 네가 어떻게 하냐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지만 국민연금 고치는 것도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거세고 금투세도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개인연금 건드렸다. 그건 진짜 큰일 날 거예요. 국민연금 프랑스가 몇 년 전에 개혁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받고 표가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현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죠. 왜냐면 2055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고갈된다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힘든데 개인연금 건드렸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공부, 투자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채널 보시는 분들 이제 40, 50대, 60대라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저랑 상담하실 때 아니 이 나이에 해야 되냐고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나이시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해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30년은 금융소득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공부는 이게 계속 지식이 쌓이거든요. 안 없어져요. 제도가 그렇게 확 180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공부를 하시고 설사 누군가한테 도움을 얻더라도 알고 얻어야 돼요. 은퇴 자금 만들어 놓은 거 무슨 펀드 넣고 90% 손실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라임, 디스커버리, 독일국채 뭐 등등등등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이제 사기를 친 건 아니에요. 금융회사가 잘 몰랐고 뭐 설명을 좀 잘못했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중재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사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잘 준비를 해놔야지만이 그 사기를 안 당해요. 그 한번 사기 당하면 평생 모아온 거 다 날리고 자식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공부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별의 미국 주식 배당 ETF 투자 습관의 저자 최윤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직장 생활을 대부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에너지들이 고갈되고 소모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번아웃 같은 게 오기도 했고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한번 도전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계속 꿈꾸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이제 미국 배당 투자를 시작하고 그런 소득을 좀 안정적인 소득을 좀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미국 주식 시작했던 거는 2020년 3월이었어요. 처음 샀던 기업이 이제 AT&T라는 통신 기업이었고요. 30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 3월 달에 그 AT&T라는 기업을 샀는데 4월 달에 바로 배당금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바로 뭐 분기 배당금이 바로 들어오네? 그 배당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주가들을 보면서 미국 기업의 어떤 이런 배당 문화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다음에 7월에 바로 이제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를 좀 해약하고 이제 종잣돈을 이제 1억 원 정도로 이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월마다 들어오는 배당이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쌓여가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를 처분을 하고 2021년부터 3억 원으로 이제 종잣돈을 늘렸습니다. 3억 원으로 늘렸더니 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동안 총 2,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2,500만 원으로 ETF 한 종목만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ETF를 1000주를 모았어요. QILD라는 ETF인데요. 아주 좋은 ETF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런 고배당 커버드콜 ETF라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종류가. 2,500만 원으로 QILD 1000주를 모았더니 매월 20만 원이라는 현금 흐름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충분히 꾸준하게 시장을 견디고 노력하면 자본소득으로 꾸준하게 현금 인컴을 늘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던 찰나에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신청받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퇴직금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투자금을 5억 원으로 좀 늘렸고 이제 현재는 그 5억 원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한 월 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 평생연금 ETF라고 부르거든요.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은 그냥 시장의 변화에 일비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내가 적립하기로 한 목표로 한 ETF를 그냥 사는 거예요. 뭐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약간 포모가 오기도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막 성장주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막 저렇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막 하는 부러움도 느끼게 되는데 근데 마법 같은 일은 2년, 3년을 견디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적립식 재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2년, 3년이 지나고 나서야 30%, 40%의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배당금을 받게 되면 폭락한 가격으로 오히려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의 안정기나 상승기가 찾아오면 그때 매수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게 바로 배당 투자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목표로 한 어떤 기간, 적립 수량이 있다면 끈기 있게 대신에 이제 조금 위험한 종목보다는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해서 거기서 받는 배당금으로 이제 모아가는 게 조금 더 성공 확률은 높겠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이제 실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게 이제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금도 목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사고 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월세 수익률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투자해서 받는 수익률은 그렇게 좀 사실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던 중에 제가 가진 자산 현황과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뭐 우리 가정이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황금성이 뛰어난 그런 배당 투자가 그리고 주식 투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성장주 투자도 있고 배당주 투자도 있고 레버리지 투자도 있고 주식 투자도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배당 투자가 전통 우량 기업들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환율이 1,305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곧 전문가들도 다 1,300원이 좀 무너질 거다. 다시 1,280원, 60원 뭐 이때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바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실질금리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다시 환율이 지금 1,380원, 90원 막 이렇게 치솟거든요. 저희가 주식을 예측하는 것도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리와 환율은 주식 예측보다도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미국 ETF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중에 뭐 예를 들면 환해증 상품들에 좀 투자를 해서 하다가 미국 대선도 끝나고 조금 더 안정화되거나 정상화가 된다면 그때 이제 진입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평가 자산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잘했다기보다는 사실 환차익에 대한 어떤 운도 많이 따라줬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뭐 환율이 1,100원대였고 지금은 이제 거의 1,4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환차익만 뭐 200원, 3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자체가 지금 달러 투자고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되면 이제 환전을 하고 1,3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또 달러를 바꿔서 그거를 또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환율들이 조금씩 좀 우하향해요. 이게 이제 빚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출로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런 시장을 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여유 자금을 투자하고 배당을 잘 적립해둬야 시장의 어떤 전환기 때 환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당 투자의 장점은 이제 매월 인컴을 받는 거죠. 주식 종목도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전통 우량 가치주들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주가의 급등락도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배당 투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미국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의 급상승하는 시기에는 솔직히 그 포모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는 엔비디아로 뭐 10배가 몇 배가 되는 수익을 얻었네 막 이런 것들을 듣게 되다 보면 높은 수익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부러워하지 않고 본인의 성향대로 본인의 투자 목표대로 이제 꿋꿋이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승기에는 사실 포모감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당 투자의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만 거의 3천여 개 가까운 ETF가 있고 그 수많은 ETF들이 다 각각의 어떤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내가 어떤 내 성향에 맞는 ETF를 골라서 이제 선택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당 ETF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 찰스 슈왑의 슈드하고 JP모건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그 제피와 제피큐라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률 자체가 주가는 좀 꾸준하게 오르지만 배당률 자체가 3% 중반대로 좀 낮은 편이고 제피나 제피큐 같은 경우는 보통 7%에서 10% 정도의 높은 배당을 주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조금 방어력도 갖추고 조금이나마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월배당 ETF 종목은 제피와 제피큐. 제피와 제피큐는 S&P 500과 나스닥이기 때문에 제피의 배당금으로 제피큐를 모아간다거나 제피큐의 배당금으로 제피를 모아가는 이런 배당 재투자도 효율적으로 성과가 좋게 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과거의 커버드콜은 사실 투자 원금이 조금씩 까인다는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근데 이제 제피와 제피큐 같은 경우는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성과는 이제 주가도 빠지지 않으면서 배당을 잘 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서 시가총액이 커버드콜 중에 가장 큰 대형 ETF로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배당 투자는 소액으로 투자해서는 그 배당의 묘미나 재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지루한 맛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시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소득을 벌고 이제 저축을 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종잣돈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은 돈으로 배당 투자를 해서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이런 묘미를 느끼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30은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이나 뭐 이제 부동산 집 마련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재테크를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2030들 같은 경우는 투자 경험도 적고 자본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스파이나 QQQ 같이 시장 지수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먼저 꾸준하게 우상향 해갈 수 있는 자산들을 이제 모아가면서 투자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4050 때는 은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60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을 벌어들이기 힘든 그런 나이대를 대비해서 배당 ETF 쪽으로 슈드가 됐든 SPYD나 SPHD 아니면은 뭐 제피, 제피큐 같은 ETF 상품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노후에 이제 내가 받을 배당금을 설계하기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50은. 그리고 이제 6070 이제 노년으로 가게 되면 건강하게 지내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6070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따박따박 이제 고정적인 배당을 줄 수 있는 ETF들, PFF나 뭐 PGX 이런 ETF들을 조금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이상 이제 투자해 두시면 이제 조금 안정감 있게 투자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주식보다도 어려운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사실 주식 시장보다도 큰 게 채권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공채, 회사채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채, 장기채 사실 미국의 배당 은퇴자들이 많이들 투자하는 거는 단기채 국채예요. 단기 국채는 1에서 3년 정도의 그 미국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이고 주가 변화가 크지 않고 이번에 그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 절반 이상 처분하고 이제 투자한 국채는 단기채입니다. 이렇게 잠깐 이제 현금을 보관해 두기 좋은 안전한 자산이 단기 국채고 사실 장기 국채로 갈수록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로 갈수록
주식만큼이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국채라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고 장기 국채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주식형과 단기 국채 이런 ETF 상품을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만들어 두시면 노년에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내가 욕심을 내는 순간 수익이나 성과를 앗아가더라고요.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시작할 때 그 심정은 되게 간절했습니다. 내가 인컴이나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간절했던 만큼 어떤 높은 수익률이나 빨리 달성하려고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잘했던 거는 내려놓기였던 것 같아요. 좀 덜 벌더라도 좀 덜 가져가더라도 은퇴를 준비하는데 정말 소중한 재테크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종목들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좀 했었고 수익이나 성과가 좀 갖춰진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배당이나 이런 종목으로 전환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거나 이렇게 과정들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연배당률이 10%가 아니라 30%, 50%, 막 100% 주는 그런 초고배당률 ETF 상품들도 나오거든요. 물론 운 좋게 성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얻는 것은 항상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좀 투자하셨으면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월배당 ETF 배당금으로 네. 그랜저 차량을 뽑아서 렌트를 내신다는 공약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해. 새로운 나라나 이런 곳에 가서 한번 배우면서 사업이나 이런 쪽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도 팔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를 팔다 보니까 이제 5년이 지나면 거의 샀던 가격의 절반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ETF 이렇게 배당 ETF도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 한번 이런 차 살 돈을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거기서 받는 배당금으로 렌트를 해봐야겠다. 제가 고배당 ETF들 계속 이제 연도별 수익률이나 그 다음에 CAGR, 뭐 연평균 성장률, 수익률, 뭐 배당률을 더한 토탈 리턴 총 수익률들을 계산해 보니까 5% 이상은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 시장의 폭락기가 아니라면 제가 이제 5,600만 원 정도 그랜저 차량 가격으로 ETF에 넣어서 65만 원 정도의 렌트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개월이 지났는데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원금 소실이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랜저 차량은 이미 4천만 원 초반대까지 중고차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감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30 세대분들한테는 전달 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 사는 걸 아예 포기하시고 뭐 벤츠나 BMW 같은 수입차를 산다거나 하는 카푸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언 드리고 싶은 게 BMW나 벤츠를 살 수 있는 8천만 원, 1억 원까지 악착같이 어떻게든 모으고 그걸 ETF에 투자해서 거기서 받는 배당금으로 차량을 렌탈해서 타게 된다면 내가 거기까지 돈을 모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투자자에게는 투자 경험이라는 소중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사실 시장 안정기나 상승기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벌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범하는 실수가 그거를 이제 내 자신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큰 금액을 들어갈 때 항상 시장의 폭락기가 어김없이 찾아오고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20, 30년, 10년에 한 번씩 그런 경제 위기나 폭락장이 찾아왔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3, 4년만 해도 그냥 시장에 이런 폭락기가 찾아오더라고요. 2018년에 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시장의 폭락기가 한 번 있었고 불과 2년 후에 바로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사상 초유의 그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2022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풀렸던 어떤 엄청난 시중의 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찾아오면서 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인상되면서 나스닥 기술 성장주들이 막 10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하는 그런 폭락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경제 위기는 찾아오기 때문에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나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다 같이 하는 말은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시장이 50% 이상 급락하는 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들을 건넸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책으로 문장으로 읽는 거랑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 투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배당주도 시장의 폭락기라고 해서 절대
폭락하지 않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시장이 50% 폭락하는데 코카콜라라고 해서 뭐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시장이 50% 70% 폭락할 때 코카콜라는 그나마 좀 덜 폭락하고, 대신에 그 폭락장에도 배당 황제주 기업들은 배당 컷을 하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 줘요. 그럼 우리는 그 배당금으로 또 그때 폭락한 기술주를 모으든 어떤 다른 ETF를 모으든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을 견디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평화적인 안정기가 찾아오게 되고, 또 이제 또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경험들을 이제 쌓아 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불과 5년여 정도밖에 안 됐고, 물론 그 5년 안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2022년 그런 장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장을 견디면서 이제 시장을 인내하는 것들이 투자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